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3 6월 학평 베카리아의 형벌론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베카리아가 형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64년에 발간된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서두에 화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충실히 호응하면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았냐면 바로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 즉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내어놓지 않는데요.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니까 사회계약설이 조금 생각이 나시죠? 즉,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바로 이 사회의 주권을 구성하고 그러한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인데요. 따라서 이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이라는 것을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서 법 위반자에게,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설정된 것이 바로 형벌이다라고 형벌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카리아가 이 형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카리아가 볼 때 이 형벌이란 것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또한 이 형벌이란 것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 자체가 그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 범죄를 억제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그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있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그것은 그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의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야 한다라고 처벌 체계에 대한 베카리아의 관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서 형벌을 바라본 것인데요. 이 울타리, 즉 이 형벌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달리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절도를 저지른 사람, 결국 둘 다 나쁜 범죄이긴 하지만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그 형벌의 크기 또한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공익, 전체의 이익을 훼손한 정도에 따라서 그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 즉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과도하게 주어지는 이 처벌은 바로 폭압이며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상이한 피해, 즉 각기 다른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베카리아는 자신의 주장을 말했는데요.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서
그 형벌의 제도가 운영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것은 만약에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은 만약에 사형이라고 친다면 이 사형이 사회에서 계속 시행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형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섭다.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회 일반은 그것에 무디어져서 마침내는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이러한 형벌의 강도, 세기가 아니고 이러한 형벌의 지속이다라고 베카리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어때요? 굉장히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지 않은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범죄에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베카리아는 바로 사형 제도를 반대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서 휴머니스트로도 불리고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항복을 말했기 때문에 공리주의자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자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해서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문에서는 형벌에 대한 베카리아의 관점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문제 하나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베카리아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바로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2번, 베카리아는 형벌이란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라고 보았다. 네, 이 부분도 지문에 나와 있었고요. 3번, 베카리아는 형벌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법 위반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았다. 네, 베카리아는 바로 형벌의 목적이 바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있을 뿐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카리아는 형벌은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므로 과도한 처벌은 불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지문에 나와 있었고요. 마지막 5번, 베카리아는 개인이 양도한 자유에는 생명 또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아니죠. 베카리아는 바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 네, 3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1번, 법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잘 준수된다는 입장에서 각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사형제도를 찬성했다. 네, 베카리아는 사형제도를 반대한 사람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벌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형벌의 지속성을 중시하였다. 네, 형벌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형은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네, 아예 반대되는 내용이죠.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였다. 네, 이 부분이 바로 베카리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바라보았기에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네, 강력한 처벌을 강조한 것이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